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한국과 일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는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대표 사찰인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방문했습니다. 여러 눈길 끄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 정상의 두 번째 만남 시종일관 지금 화기애애합니다. 조금 전에 호류지 방문도 그랬고요. 호류지, 일본의 대표적인 사찰 그리고 고대 백제 건축 양식을 영향을 받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곳인 거죠? 네, 우선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목조 건물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호류지라고 하는 것은 나라 시대 이제 대표적인 사찰인데 네. 고대 그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또는 어떤 우리의 문화를 전승해 준 곳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네. 아마 한일 교류의 그 온고짓이라는 표현이 어제 나왔습니다만 한일 교류사의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에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한반도 고대 삼국과의 교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는 거군요. 예, 무엇보다 그 호류지의 그 건축 양식이 네. 우리 백제인들, 백제인 후손들이 가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대 한국사의 주역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러한 장소로서 대단히 한일 관계사에서는 상징성이 높은 그런 그 곳으로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방문한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이번 시종일관 네. 그 한일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네. 거의 모든 주제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회담 후에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는 이 두 정상이 드럼 합주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질 있지 않습니까? 사인을 가리겠어요. 네, 이 다카이치 총리, 드럼 치는 총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드럼을 쳐서 좀 재밌습니다, 모습이. 네. 예, 상당히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네. 일본이 소위 오모테나시라고 해서 이 극진한 환대를 하는 일본의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맞춤식 접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드럼 행사였는데 네. 드럼은 그 원래 그 일본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 때부터 아하. 그 클럽 활동을 해왔고 아주 신나서 드는 모습이 아주 인상 그, 깊습니다. 네. 드럼을 잘 쳤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말씀하신 게 네. 평소에 소원으로 생각했던 로망으로 생각했던 것을 실현했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모든 기획이 상당히 그 맞춤식으로 그리고 깜짝 쇼와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금 어느 때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인식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 노래도 캐대언의 골든, BTS의 다이너마이트 노래에 맞춘 거거든요. 그 의미도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본 내에서 이 K-팝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 네.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곡목 하나 선정하는 거 하나 하나가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일본의 그 나오는 태도가 상당히 말하자면은 좀 주목을 받았다고 할까요?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옷도 맞췄어요. 근데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영문으로. 지금 파란색 옷을 같은 유니폼처럼 입었는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문으로.
서로 이름을 새겨서 네. 입고 또 나중에 드럼 스틱도 교환했다고 하니까요. 네. 상당히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느라고 애를 쓴 네. 그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다카이치 총리 한일 정상회담 앞서서는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에 앞으로 나와서 직접 허리를 깊이 숙여서 영접을 했고요. 태극기에도 좀 먼저 인사를 했더라고요. 정말 극진한 환대, 이거는 좀 반가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중일 간에 지금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이고 일주일 전에 네. 우리 이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그 정상회담을 가진 했죠. 후에 네.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일본도 나름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이번 모든 장면에서 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게 큰 성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그 한일 정상회담 이 대통령 그 출범 후에 4번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과거사 이슈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일 외교의 원칙으로서 투트랙 외교를 천명하셨는데 네. 그것이 실천되는 아마 첫 장면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조세 탄광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협력이 논의되었고요. 네. 그 조세 탄광 매몰자 중에 이제 한국인 피해자 조선의 그 출신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유해를 발굴해서 DNA를 감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양 정부가 조사단을 그 조직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만들어낸 것은 나름 그렇게 그 허들이 높은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 양국 정상이 성의 있는 접근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성의 있는 의미를 접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어제 이 대통령 영접 나온 모습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못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하는 인사도 좀 눈에 띕니다. 예. 네. 이번 그 여사님의 활약이 상당히 그 돋보이는데요. 서로 만나서 그 예쁘다고 칭찬을 그러니까요. 해주시고 네. 나중에 그 교포 간담회에서는 그 한과를 직접 만들어서 그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K푸드의 세계화에 네.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반일 이미지가 강했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강경 보수 정치인 다카이치 총리였는데 이 둘이 만나면 한일 관계 악화로 가는 거 아니냐, 최악의 조합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반대 반전의 느낌이 있어서도 더 좋아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략적인 환경이 네. 한일이 협력하고 공조해야 될 절대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네.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애초에 상대했던 그 다카이치의 안보 보수, 역사 보수의 모습은 이 대통령 앞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그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실용주의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숨진 사람만 10,000명이 넘을 것 같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군사 버튼 누를 것 같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란 경제전문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정부를 향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거 보니까 미국에 도움을 약속을 하긴 했는데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SNS를 올렸습니다. 네, 저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인데요. 이란의 애국자들이요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기관을 점령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 사태 관련해서 CBS랑 인터뷰한 내용에 보자면 네. 최종 승리는 목표다. 나는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중에 벌인 군사작전을 쭉 열거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걸 두고서 뉴욕타임즈는 이 승리라는 발언이 아마 이란 지도부의 전복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거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네. 이런 모든 언급을 종합해 보자면 미군이 이란의 주요 시설이나 기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등 이슬람 정권 지도부를 겨냥한 포적 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들 해석하고 약간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에게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메시지로 읽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말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란에 개입을 해서 79년에 있었던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팔레비 왕조가 이제 퇴각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었잖아요. 네. 이걸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 당국자 접촉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미국의 망명 중인 방금 말씀한 팔레비 전 이란 왕세자를 만났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국왕의 장남입니다. 그 레자 팔레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이제 CBS 인터뷰나 미국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란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미국이 더 빨리 이란에 개입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란 정권 교체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도 소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언론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스티브 위브코트라는 그 트럼프와 절친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중동 특사입니다. 네. 이분이 팔레비와 비밀 회동을 했다라고 뉴스에 알려져 있어요. 네. 이게 아마 진짜로 소통한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하자면 아무래도 지금 이란 정권의 그 이후 교체 이후를 뭐 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란은 인터넷이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숫자, 사망자 숫자도 알려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란의 가족들이 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확인을 보니까 뭐 이런 글들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란에 있는데 연락이 끊긴 지 며칠째 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오늘 좀 인터넷 풀린다는 발표 있었다고 한다. 이게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스타링크 위성도 차단되는 듯 했는데 여기에 또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이런 네네. 얘기가 또 들립니다. 사실 그 스타링크도 위성 통신이잖아요. 네. 때문에 이런 어쨌든 그 국제적인 전쟁 상황에서 가장 효력을 발휘하는 통신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스타링크를 사용을 하려면요, 일단 그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요. 스타링크 쪽에서 가입비를 받은 그 회원들에게 이걸 열어줍니다. 네. 이 망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스페이스 X 쪽에서 공식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았지만 알려진 게 가입비를 면제하겠다. 그러니까 수신기만 있으면 통신이 가능하도록 열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란에서요, 스타링크 수신기를 수입하는 거 이거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네. 이미 한 5만여 대가 들어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만약에 그 스타링크 쪽에서 이걸 열어주면, 가입비 면제를 열어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통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란의 상황이 이란 내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이란 여성은 한 이 시위 때 그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담뱃불로 하메네이 사진 태우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되고 있고요. 이 담뱃불 퍼포먼스는 전 세계로 또 퍼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모나라는 분인데요. 네. 이란인 여성으로서 이제 침묵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생각에 퍼포먼스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권위의 상징인 하메네이 사진이잖아요. 하메네이 사진을 네, 불태우는 지금 거. 보이는 네, 맞습니다. 화면입니다. 이게 네. 보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히잡을 안 쓰고 있죠. 그렇죠. 이란 여성인데요. 네. 여성이 담배 피우는 건 사실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담뱃불로 권위 상징인 하메네이 사진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공포와 복종에 대한 거부하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번 이란 시위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보이신 사진을 네. 보자면 이제 히잡을 벗어가지고 불태우는 모습을 그렇네요.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의 이란 정권에 대항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통신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히잡을 벗고요. 머리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고요. 지금 이런 사진이 지금 SNS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 시위가 그 바자르 상인들 중심으로 12월 28일에 시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이란의 시위의 상징은 사실 그 히잡 관련된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한 22년에 벌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여성들이 다시 음. 거리로 나서면서 저항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란 출신 모델 있는데요. 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란에서 온 호다니코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강한 물리적인 진압을 했고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큰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기본적인 전화 통화도 못하게 했습니다. 과거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여자라는 이유로 히잡을 써서 이 금지된 규제가 싫어서 한국으로 왔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네. 상황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분이 18년에 미스 이란 3위를 차지했던 분이라고 해요. 네. 이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란의 지금 현재 평화와 시위 중단 그리고 이 지금 이란 정부의 폭정을 중단을 촉구하는 조치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이런 전 세계 분위기, 미국의 분위기, 이란의 분위기 이런 걸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그 WTI 기준으로는 61달러를 돌파했고요. 네. 브렌트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65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에 그 석유 수출국 오펙 회원입니다. 네. 여기 4위 산유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란산 원유의 최대 소비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뭐 이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이란산 원유 구매를 꺼릴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란이 공급하는 하루 원유가 330만 배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제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제 그 일부 투자은행들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자면요. 이란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서 유가의 배럴당 한 3에서 4달러 정도의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현재 추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에 4,700을 돌파하긴 했고요. 지금은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한 차례 연기돼 열린 결심 공판 두 번째 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특검이 결국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전해진 소식이었죠. 재판이 열린 지 12시간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어진 최후 진술까지 재판은 만 하루를 꼬박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증조사, 당장 9시간에 걸친 변론이 한 몫을 했는데요. 점심시간을 빼고 저녁 8시 41분까지 9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시간을 썼습니다. 몽토스큐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 원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미국 헌법은 이를 토대로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창설하고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대학의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갈릴레이는 로마 교황청의 종교재판에서 이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케플러, 갈릴레이부터 몽테스큐의 히틀러까지 등장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모습, 장관님 너무 귀엽다를 외치고 환호한 방청석 지지자들의 모습까지 함께 화제가 됐던 긴 시간의 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사형을 구형합니다. 박옥수 특검보의 말에 씩 실소를 내보인 윤 전 대통령입니다. 터져나온 욕설과 폭소에 미소를 지으면서 방청석을 훑어보기도 했는데요. 이어진 최후 진술, 89분에 걸친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이고 메시지 호소용 계엄이었는데 특검이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을 췄다. 기존 주장에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되겠거니라고 순진하게 생각한 바보였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나? 이따금씩 책상을 내리치는 격앙된 모습도 보여가면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무려 9시간을 이야기했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재판정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소설이고 얼마나 망상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느 시대의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짓인지 정말 뜨악했습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본능에 지나지 않는다. 사형을 구형한 특검, 여전히 결백하다는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입니다. 계엄 선포 444일 만에 첫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네, 어제 밤늦게까지 재판 관련 뉴스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특검의 사형 구형 의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란 혐의에서 지금 선고 가능한 실형, 법정형 3가지 가운데 지금 사형 구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의미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기 때문에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그 목적의 부당함,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감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됨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구형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 고려 차원입니다. 형평성. 이 구형 역시도 다른 피고인들과 어느 정도 그 형량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 15년이 구형된 만큼 그보다 가담의 정도가 더 높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이고요. 결국 최종적인 책임자 그리고 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김용현 장관보다 더 높은 구형, 결국 사형밖에 답안지가 없었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자, 병합된 다른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도 어제 같이 나왔었는데, 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서 뭐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기존의 주장, 특검이 숙청과 탄압을 위해서 좀 무리했다. 여기에 더해서 뭐 몽테스키우의 3권 분립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장시간 변론을 펼쳤던 변호인들이었는데, 자, 이런 9시간에 걸친 변론이 지금 뭐 단순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고 1심 이후에 다른 상급심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일단 어제 서증 조사에만 11시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장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를 이어갔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증 조사에 국한되지 않고 13가지라는 방대한 쟁점을 나열함으로써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논거는 제시해 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공판이 끝날 것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요.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끊어놨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결국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항소 상고를 거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야 할 텐데 그때까지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단 모든 주장들을 나열해봤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자, 우선 첫 결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로 기일이 잡혔는데 법관 인사일 23일 전에 해야 하고 또 피고인들이 뭐 선고 기일에 안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대비하면 설 연휴 전에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이게 제때 선고가 이루어질지가 일단 또 관심사입니다.
일단 선고일이 못 박아져 있는 만큼 선고는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 날짜 시점 관점에서 일단 최후 공판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되어서 일정이 며칠 더 밀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 전에 선고되는 것은 일정이 너무 촉박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법관들의 전기 인사 이동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 판결문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니만큼 예. 판결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또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논거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작성에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 날짜가 잡혔다고 보고요. 아직 그래도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충실한 판단 그리고 충실한 판결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네. 선고 일정 자체는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무리 없이 제때 나올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재판들도 있는데 일단 이번 금요일에 체포방해 선고, 1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또 일반 이적죄에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기피 신청했다가 또 철회하기도 했는데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이 앞으로 또 다른 재판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쟁점을 다루지 못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 쟁점들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여러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되어 이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 것 같고요. 준비 부족이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판 자체를 조금 더 천천히 끌고 나가고자 하는 전략은 취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400여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야기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재판. 이제 뉴스 끄고 자면 되나 싶었는데 또 빅뉴스가 있었죠. 하루 건너 하루 굵직한 제명 소식을 전한 여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오늘 새벽 전격 의결됐습니다. 새벽까지 윤리위원회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재작년 하반기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 1000여 건을 한 전 대표 가족이 작성한 걸로 봐야 한다. 윤리위는 판단을 했습니다.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마피아의 테러 단체 얘기까지 나왔고요. 반성의 여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강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반발했죠.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도 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재심의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에서는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최고위의 결정을 고려하는 게 맞는지 당원 당규나 아니면 이전의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 결정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명은 이제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확정 수순을 밟게 되죠. 재심 청구 전에도 최고위 의결이 가능할지 보류해야 될지 한번 보겠다. 다만 결정이 나왔는데 뒤집을 고려는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최근 SNS로 목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한 인물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요. 보수 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검사 2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 됐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싸잡아서 논평을 한 거죠. 잔당들도 싹 쓸어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곧바로 터져나온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부터 거센 파장이 예상되는 이야기 오늘 새벽에 또 전해졌습니다. 날씨도 춥고 뉴스는 온통 엄중하고 흉흉한 소식이 일색인데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린 붕어빵 얘기입니다. 지난해 겨울 경기 수원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삶을 정리하려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픈 아들이 있고 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밀린 세금 체납액을 갚겠다고 일단 차량을 공매에 내놨는데 이때 이 담당자인 수원시의 신용철 주무관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신세지기 싫다는 거절을 당한 신 주무관이 그날 밤에 할 수 있었던 건 힘내시라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 4,000원으로 사서 건넨 붕어빵 한 봉지가 다였습니다. 이후에도 생필품에 일자리, 복지 정보까지 차근차근 챙긴 이 작은 관심이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아들은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겠다면서 아픈 다리로 집을 나섰고요. 이 여성도 다시 살아보겠다고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직접 이 당사자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 같은 사연이 알려졌다고요. 붕어빵을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듣는 이들까지 울컥하게 하는 이야기죠. 내일은 날이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버티고 살아가게 하는 사람 사이의 온기 이야기까지 잠시 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이 안경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평판 1, 2위 업체 간의 소송전 얘기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이승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글라스를 꼈군요. 네. 브랜드 평판 1위 업체 젠틀몬스터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리포트 보니까. 네, 블랙핑크 제니 선글라스로 유명해졌던 곳인데 성장세가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선글라스가 블랙핑크 제니 선글라스로 유명한 모델입니다. 네. 예, 2011년에 설립된 젠틀몬스터는 이렇게 셀럽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2030 세대에게 소구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5년 매출액이 500억에 불과했는데 네. 지난 2024년에는 8천억 원에 육박하는 10년 새 14배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1위 성장세를 업체가 이뤘습니다. 10년 새 14배나 매출이 증가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2위 업체는요, 그러면? 네, 블루 엘리펀트라는 곳인데 네. 201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22년에 10억 원 내외 매출이었던데 2024년에 300억 원까지 뛰었을 정도로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 2위, 그러니까 두 업체 모두 최근 급성장을 한 거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해외 브랜드 말고 이들 브랜드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고 해외에서도 요즘에 우리나라 오면 K 안경이라 그래서 안경을 사는 사람들 필수 관광 코스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실제 매출도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데 그러면 이 두 업체 간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젠틀몬스터가 20만 원에서 40만 원대 선이라면 네. 블루 엘리펀트는 10만 원 내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비슷한데 가격 차이는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큰데 그러면 가격이 저렴한 2위 업체가 1위 업체의 안경 디자인을 베꼈다. 그래서 소송을 한 거다. 이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둘이 비슷한가요? 이게 실제로 만져보면 무게감이나 좀 안경 알 모양이 살짝 다르다든지 그 렌즈의 색깔이 다르다든지 네. 이런 차이점은 있는데 일반인들은 육안으로 좀 구분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네. 젠틀몬스터 측이 33개의 제품을 추려서 3D 감정 평가를 맡겼는데 네. 95% 이상의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금 저희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선글라스들이 비슷하다라고 문제가 되는 선글라스인 건가요? 네, 특히 이 제품의 경우는 네. 99% 일치율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99% 일치율, 이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네, 먼저 99%의 일치율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젠틀몬스터는 안경을 직접 깎아서 만드는데 안경 장인이 똑같은 제품 2개를 만들어도 이 두 제품의 일치율이 95%에서 최대 97%까지 나온답니다. 네. 그런데 99%가 나왔다는 건 그냥 3D 프린터로 베껴냈다라고 젠틀몬스터가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안경 선글라스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잖아요. 그리고 안경알 2개의 태니까 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요. 모방 뭐 이런 거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실제 뭐가 다르다는 것도 판결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블루 엘리펀트의 안경알을 빼서 그 젠틀몬스터 제품에 끼우면 딱 맞는데 그렇다 보니 이렇게 베끼는 그 표절 논쟁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 출원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출원 심사에만 9개월이 소요가 되고 건당 금액도 건당 1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젠틀몬스터는 1년에 500개 이상의 제품을 내는데 근데 그중에 어떤 제품이 유행을 탈지 소위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업계 관행상 이런 거를 출원을 하지 않는 게 굳어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출원을 하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걸 하지는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베끼기가 쉽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매장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게 또 논란이다 이 얘기도 들립니다. 네, MZ 세대를 대상으로 셀럽 마케팅을 펼쳐서 선망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젠틀몬스터의 성공 방정식인데요.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블루 엘리펀트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네.
젠틀몬스터의 중국 매장을 고스란히 그 명동에 있는 블루엘리펀트 매장이 답습했다라는. 두 개가 지금 다른 회사인데 모양은 비슷하군요, 실제로. 네, 지금 매장에 그 돌이 깔려 있는 네. 그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송은 어떻게 진행 중인 건가요? 예, 법적 조치로는 2024년 말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젠틀몬스터가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최초 조치 후 1년 남짓 지난 상황인데 네.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디자인. 사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땐 너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한데 뭐 벗겼는지 안 벗겼는지 안경은 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디자인 자체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옛 특허청이죠. 지식재산처가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제품 출시 후 3년까지는 보호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젠틀몬스터가 문제 제기한 33개의 제품 중 대다수는 이 보호 기간 3년을 넘겨서 똑같은 제품을 내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엘리펀트 측은 이렇게 부경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비단 안경 업계만 유독 이런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산업군도 이런 모습이 있나요?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네. 그 제과 분야나 아니면 정수기 분야에서 이런 비슷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자료가 나가는 그 롯데 웰푸드의 몽쉘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오리온이 후발주자로서 되게 유사한 제품을 내놨는데 약간 가성비를 내세워서 이렇게 후발주자의 네. 그런 전략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수기 분야에서도 코웨이의 디자인을 쿠쿠가 되게 그 후속 답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여러 비슷했던 것들이 또 생각이 나는 아이템들이 있네요. 결국 이게 좀 산업 경쟁력 자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제도적 공백은 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세상 성세 부동산세 양도세 세상 세금 너무 많아 안수남의 세세 네,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 이어갑니다. 자,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세무사님 모시고 세금을 안 내는 혹은 덜 내고 또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증여 상속 시의 절세 핵심 전략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산가들뿐만이 아니고 평범한 중산층들 사이에서도 요즘은 이런 상속 증여 관련된 분쟁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전략을 한번 보죠. 일단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누차 강조하셨던 이 타이밍, 미리미리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상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모든 것이 확정돼 버리잖아요. 더 넣고 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건강할 때, 정신 맑을 때 사전 증여를 해서 절세 플랜을 짜라는 겁니다. 자, 그 각각의 세율 구간에 대해서 누진세를 매기는 구조고 10년마다 돌아오는 증여 주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좀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일단 이 증여 주기 이야기인데 10년마다 리셋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상속이라는 건 딱 평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증여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거는 증여세는 10년 단위를 묶어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활용하라는 거고요. 가장 큰 절세 효과는 상속인한테 주는 거는 증여세가 10년이 지나버리면 상속세 합산이 안 돼 버려요. 그리고 상속인 이해자한테는 5년만 지나도 합산이 안 돼 버리니까 상속세 세율 구간이 50%인 분들이 증여를 20%나 10% 구간에서 증여를 한 다음에 10년을 다 경과시켜 버리면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세율을 그냥 낮은 구간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최고 기름길입니다. 상속이 지금 이루어질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된다. 네, 기간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간을 좀 나누고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나눈다라는 이야기. 이게 사람 수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속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결국은 재산이 쪼개지면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속세는 유산세락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 총액에 다 세율을 적용하는데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예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서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예. 수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세금이 낮아지게 되죠. 네, 네, 수증자. 예. 그래서 분산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수증자를 좀 많이 분산을 하면 절세 차원에서는 이렇게 사람도 나누고 기간도 좀 나눠서 시간 미리 나눠서 하는 것이. 10년 단위로 태어날 때부터 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10살 때 주고 20살 때 주고 30살 때 이렇게 나눠서 주면은 최저 세금으로 분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전략적으로 미리미리 나누는 것의 중요성. 예. 자, 그렇다면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떨지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재산을 먼저 물려주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요. 앞으로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먼저 주셔야 돼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재산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부동산 같은 게 좀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요즘 최근에 아파트 같은 거 막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줬을 때의 증여가액은 지금 가격으로 평가되는데 나중에 올라버리면은 그 자체가 높아져 버리고 두 번째는 수익이 많이 나는데 증여자가 종합소득세를 최고세율로 내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월세형 부동산 맞습니다. 이런 것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리 줘가지고 수증자인 자녀들이 그 소득을 귀속을 잡으면은 소득 자체 출처도 밝힐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주택자로서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분산 증여를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 안 되게 이렇게 미리미리 좀 절세표를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부세 측면도 있고 증여자 스스로 이제 종소세를 좀 감면하는 취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의 자금 출처도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효과적인 방법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나로 최근에 또 뜨고 있는 것이 이 자녀법인을 통한 방법이 또 있어요. 이제 가족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족법인이라고 부릅니까? 부르고 대충 대부분이 이제 자녀들이 주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법인이라고 통상 얘기도 맞습니다. 하는 거군요. 부모님이 거기 들어갈 이유는 없죠. 그렇게 해서 자녀법인한테다가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하면은 개인한테 줄 때는 증여세 세율이 최고 50%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한테는 최고 가봐야 22%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자녀법인한테 가면 우리가 수증자가 여러 사람이면 의사결정하는데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법인한테 가버리면 대주주하고 대표이사가 의사결정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아무튼 회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한테 아까 줬을 때 10년 단위로 합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안에 돌아가시면 법인한테 줬을 때 5년만 지나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손자녀한테 주면은 원래는 할증과세를 먹게 돼 있는데 자녀법인의 주주 중에 손자녀가 들어가 있어도 할증과세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되는데 법인세는 22%니까 물론 나중에 배당할 때는 세금이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세부담 자체는 낮아지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개인에서는 그 대표이사 자체 급여 처리를 못 해요. 그런데 법인에서는 급여 처리도 가능하고 퇴직금 처리도 가능하고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경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도의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감시가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감시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절세 목적으로만 편법으로 운용되는 사례는 잡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와서 미리미리 사전에 이렇게 나눠서 증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게 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가 봐요. 이게 사전 증여를 했다가 오히려 상속세를 더 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괄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공제 기본이 5억이니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여를 미리서 했다가 나중에 합산되는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사전 증여한 거는 인적공제가 배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준 거는 결국 상속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합산해갖고 들어와 버리면 상속세율이 높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제를 못 받고 세율만 높아진 꼴이 되기 때문에 이 15억 내외까지는 사전 증여하는 것이 별로 실익이 없어요. 이제 아예 안 나온다든지 거의 안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상속재산이 한 30억 정도 넘어갔을 때 기준을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래서 증여를 해야만이 절세 효과가 좀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본인 자산 규모를 좀 면밀하게 잘 따져보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또 아니라는 점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공제, 기본공제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조금 전에도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산 가운데 아마 주된 부분이겠죠. 부동산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증여 상속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 기준이 되는 걸 원칙적으로 이제 시가라고 이야기를 꾸준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 당시에 시가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여 시점에 6개월 전, 그다음에 증여 후 3개월 이 기간 중에 이 부동산 거래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거나 수용 공매가가 있으면 이걸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락계라고 해서 예, 그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걸로 평가를 해요. 시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가나 근데 나대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좀 잡기가 없어가지고 어렵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해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들은 지금 감정 평가를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걸 증여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셔서 감정 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판정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일반 건물이라든지 나대지의 경우에도 그냥 공시지가만 염두에 두고 있다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세액이 크게 잡힐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차원인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그 증여가액을 평가되고 있는 시세보다 더 높여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대산은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예. 상속이나 증여받을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증여세 자체가 10% 구간에 있거나 20% 구간에 가 있는데 네. 나중에 양도 차익이 많아져 버리면 양도소득세는 45%가 갈 수도 있잖아요. 더 올랐을 경우. 그렇습니다. 네. 또 부부간에 배우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여하고 나서 10년 뒤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6억 전에 지금 시세에 있는 주택이 기준 대상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취득가를 높여놓으면은 증여세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에서 높여놓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양도할 때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한 거죠. 근데 네. 아무 생각 없이 낮게만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내는 것은 꼭 유리한 건 아니에요. 네, 나중에 더 오를 것이 확 실시되는 것들은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이제 맞습니다. 나중에 상속을 전략을 할 세우셔야 때 됩니다. 네.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네, 있는 네, 부분.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가족에게 저가 거래하는 부분, 네.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파는 건 이제 주의해야 된다고 저희가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저가 양도는 30%하고 3억까지인데요. 예. 만약에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걸 벗어나더라도 네. 3억까지 봐준다 그러면 5억 정도 낮게 하면은 2억만 증여세를 부과를 했어요. 예. 근데 취득세에서 요즘에 세법 개정된 것이 네. 만약에 30% 3억 중 적은 금액을 벗어나면 일부 돈 거래가 직접 된 거래, 유상 거래까지 모두 증여로 보도록 돼 있어요. 아, 차액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전체를 무상으로 보여가지고 조정 대상자의 경우에는 13.4%가 과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과세까지 될 중과세가 수가 있고.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낮게 거래더라도 일정 금액 범위를 지키셔야 됩니다. 네. 너무 낮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시가보다 너무 낮게 해야 하는 게 좋다, 뭐 높게 하는 게 좋다 이걸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각각이 지금 처한 상황들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뭐 가족 간 저가 거래 의심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고요. 네. 자,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이제 증여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으니까 그게 좋다고 해서 아무 부동산이나 막 증여하면 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게 증여를 했다가 좀 분리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거는 80%까지 장기 보유 특공제가 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후 올라가는까지 전부 80%가 되는데 자녀들한테 줬다가 가격이 올라버리면 양도세 자체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 대상 주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증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으로 이루어지면은 네. 그 감면 혜택을 다 같이 갖고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증여가 이루어져 버리면 감면 혜택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또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군요. 그리고 어떤 주택은 로또 주택이 있는데 네. 그걸 증여를 해가지고 그 감면 혜택이 날아가가지고 세금이 27억 차이 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주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들한테 감면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것도 지금 증여하면서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증여를 해서 그 혜택이 날아가 버리니까 예. 부모님 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은 네. 그거를 양도를 해서 매매로 정리해서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자녀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매매 형태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아까처럼 수도 일부 있다. 저가로 해도 넘어가도 되니까요. 예. 네. 자, 오늘 뭐 자산가들뿐만이 아니고 중산층들까지 자주 마주하게 되는 재산 분쟁, 상속 증여와 관련된 절세 팁들, 전략들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자, 마지막에 한 이야기, 이 세법상 이 적용되는 혜택들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것들이 지금 상속 증여에 따라서 어떻게 형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까지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뭐 증여가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잖아요. 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네. 저희가 좀 전문가 상담도 필요한 이야기까지 네.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